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이런 산속에서 혼자 정말 잘 사시네요. 맞아. 너무 좋다. 한갓지고 저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고요. 여진이도 빚 갚고 뭐하고 하니까 생활은 다시 빠듯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 등지고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 너무 좋다. 너희 안 보고 산골에 들어와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그 아파트. 솔직히 그냥 저희한테 반 나눠서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어머니 몫은 가져가겠다고 하셔서 저희 남매 우애도 상했어요. 그래? 엄마 살던 집에서 돈 때문에 엄마를 쫓아내놓고는 정말 당당하구나.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그 꼴을 봤으면 저승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왔을 거야. 그래봤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한테 오게 될 재산이잖아요.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건데요? 욕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돈이 있어서잖아.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다. 만약에 물려줄 돈마저 없었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을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내지도 못했겠지. 그래서 자식보다 돈이란 소리세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부터. 그리고 나 죽으면 너희한테 어차피 갈 돈이라고. 천만에. 최선을 다해서 쓰다가 죽을 거고. 죽기 전에는 꼭 사회에 환원할 거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정문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 딸 시집 장가 간 지 오래이고 탈 없이 잘 살면 좋았으련만 부모의 죽음이라는 변수가 생기니 자식들의 인생도 그리고 남은 부모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좋은 방향이 아닌 것은 이들 대화만 들어보아도 분명했습니다. 정 씨는 말년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내 자식들이 물고 뜯으며 싸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그 이빨은 서로가 아닌 정 씨에게도 향해 있음에 더욱 서글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등질 결심을 하게 된 정 씨. 그런 정 씨를 자식들은 야속하다고 했지만 정 씨로서도 원하지 않았던 선택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40대 중반으로 결혼을 한 지 둘 다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할 당시 정 씨의 남편은 가지고 있던 시골 땅을 팔아 자식들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혼수도 채우고 큰 걱정 없이 서울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아갈 수가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종종 왕래하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주 보지는 못해도 안부 전화도 하며 나름대로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편이 살아있던 때까지였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신의 가족의 평화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정 씨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식탁에 수저 2개를 두었다가 아차하고는 하나를 다시 수저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지난밤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만 봐도 아직은 남편이 떠난 것이 실감이 안 나는 듯했죠. 너무나도 적막한 집안. 정 씨는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나머지 반찬을 씹는 소리까지 크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괜스레 거실로가 TV를 켜고 다시 앉았지만 식탁 앞 빈자리를 기계 소리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히 슬퍼한 뒤에 혼자인 삶이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들, 딸에게는 그 시간조차 필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다소 심각해 보이는 표정에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집 있잖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제 몫을 돈으로 좀 받아갔으면 해서요. 아들이 말하는 이 집이라는 건 정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정 씨가 살고 있던 그 집 말이죠. 정 씨와 남편은 재산으로 이 아파트와 시골 땅 그리고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정 씨와 아들, 딸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아들이 자신의 몫을 돈으로 받고 싶다며 찾아온 것이었죠. 정 씨에게는 변한 건 남편의 빈자리밖에는 없었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주면 되니? 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 씨가 살던 집에서 자신의 몫을 떼달라는데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몰랐죠. 이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 사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시세로 쳐서 제 지분만큼 어머니가 현금으로 주시면 되죠. 얼마만큼 내줘야 하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거나 적어도 억소리 나는 돈을 줘야 할 듯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주면 되는데? 그리고 아들이 알아봤다면서 제시한 금액은 2억이었습니다. 그 말에 정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턱하니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시세보다 적게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데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달라고 할 정도로 양심이 없지는 않아요. 정 씨는 이 오래된 아파트가 그 정도까지 비싸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정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돈 받으면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애들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지금이라도 뭐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 씨에게 지금 이유가 중요할 턱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2억이라는 빚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요청은 정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다 같이 상속받은 걸 몰랐던 것이 아니라 정 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죽으면 내 몫도 아들, 딸이 나눠 갖겠거니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이니 말이죠. 저 정말 그 돈 필요해요, 어머니. 아들이 간절해 보이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아들을 탓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정 씨가 망설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윳돈이 없으신 거면 차라리 이 집을 팔면 어때요? 그럼 여진이도 자기 몫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 소리엔 돈을 달라는 말보다 더 놀랐습니다. 집을 팔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아, 어차피 큰 집 필요 없으니까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번듯한 아파트로는 이사갈 수 없을 게 뻔했습니다. 아들의 한마디에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생각해보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식을 들은 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엄마, 그냥 두면 가격이 오를 텐데 뭐하러 지금 당장 팔아? 딸은 팔더라도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팔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도 역시나 정 씨의 거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너희 돈 필요하다고 살던 집에서 엄마 보고 나가라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딸에게는 갑작스럽게 생긴 공짜 돈이었지만 정 씨에겐 달랐습니다. 멀쩡히 잘 살던 집을 나와야 했으니 말이죠. 집을 팔든 안 팔든 정 씨는 손해보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야 했던 것인데 누가 이럴 줄 알았을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딸이 아파트를 파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당장 팔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끝이 아니었죠.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들에게 돈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자신 명의의 시골에 남은 땅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딸 시집 보내며 판 땅 외에도 2,000평 정도의 논밭이 있으니 그걸 처분하면 아들에게 줄 돈을 마련할 수도 있을 듯 했죠. 아들이 아무래도 꼭 그 돈이 필요한 듯한데 집을 파느니 차라리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또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집을 팔긴 해야겠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김서방이 사고를 쳤어. 사고? 사고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물어보았더니 그런 사고가 아니라 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쓴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에 친구와 함께 투자를 했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딸. 그래서 나도 급하게 그 돈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돈 나올 구석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한숨 쉬었습니다. 엄마도 혼자서 큰 집에서 살 필요 없지 않아? 아빠도 없이 너무 적적하잖아.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하면 좋겠다. 정 씨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섭섭했습니다. 하나같이 돈이 필요하다며 정 씨에게 작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하는 자식들. 졸지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정 씨이지만 그렇다고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들, 딸 둘에게 주려면 대략 4억이 필요한데 땅을 팔아도 그 돈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정 씨가 이사 가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 듯 했습니다. 아들, 딸이 상속받은 것이니 정 씨가 서운하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을 노릇이니 말이죠. 그래, 알았다. 이사 갈 집 알아볼게. 그래? 그러면 나도 우리 집 근처로 좀 알아봐야겠다. 딸은 한시름 났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와중에 착잡한 것은 정 씨뿐인 듯 했죠. 그래서 정 씨는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로는 자신의 집 근처로 알아보라고 했지만 평수를 줄여도 가진 돈만으로 쉽게 괜찮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땅을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시골 부동산에도 땅을 내놓은 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없어요? 주말에 보러 온다고는 했는데 아직 모르지. 그러자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잘 됐네요. 금방 팔릴 수도 있겠어요. 아들은 좋을지 몰라도 금방 팔리면 팔릴수록 정 씨도 어서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하루아침에 떠나라니 귀신에라도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 팔리면 이사갈 집은 구하셨어요? 아직. 이 아파트가 금방 팔리면 차라리 조그만 아파트 전세를 갈 생각이었습니다. 시골 땅이 그렇게 급하게 팔릴 리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니, 제안이라고 하기엔 아들에게만 좋은 일이었죠. 이 집 팔리면 여진이 돈만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주실 수 없을까요?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빈털터리로 집에서 쫓겨나라는 말인지. 정 씨가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자금이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머니도 집만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돈이 나와야죠.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를 일에 집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집을 어떻게 사? 그건 제가 살 집 구해드릴게요. 그럴 거면 내 집 구해줄 돈으로 사업 자금하면 되잖니. 그 말에 아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집은 원룸 같은 거 월세로 구해드리려고 했죠. 세도 제가 내고요. 그러면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들이 엄마인 정 씨를 바보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원룸으로 월세 갈 거였으면 벌써 이사할 집 구하고도 남았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집 한 돈 다 주란 말이야. 무작정 달라는 게 아니라요. 사업해서 돈 벌면 어머니도 좀 챙겨드리려고 하죠. 그게 투자잖아요. 정 씨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는 아들과 무슨 대화를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업이야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다 널 주니? 그리고 그러면 여진이도 줘야 하잖아. 똑같이 줘야지. 아주 나를 거덜을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니, 물려주라는 게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아들은 막무가내로 또다시 생각해보라며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집을 보러 부동산 직원과 함께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이 집이 좀 낡았어도 크기도 딱 적당해요. 리모델링해서 살면 너무 좋죠. 앞동이라 시야도 트여 있고요. 정 씨보다도 이 집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직원의 열변이 끝나자 신혼부부는 마음에 든 눈치였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왔던 손님들은 10분 정도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막상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자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직 집을 판 뒤에 어떻게 할지 결정도 안 됐는데 덜컥 팔려버릴까봐 두렵기도 했죠. 정 씨는 잠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서방은 어디 있어? 딸의 집에 도착하자 주말인데 사위는 보이지 않고 딸과 손주들만 있었습니다. 아, 약속 있다고 나갔지. 반찬은? 딸이 해달라고 했던 반찬들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반찬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지. 왜 집까지 불러? 그러자 딸이 다 이유가 있다며 이리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딸이 이끄는 대로 식탁 의자에 앉았더니 딸이 몸을 정시 쪽으로 바짝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집 팔아서 그 돈 다 자기 달라 그랬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지난번에 와서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딸. 무슨 대단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좀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하기로 하긴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생각해보라고 하고 갔어. 그러자 딸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진짜 음흉하네.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도 상의를 해야지. 엄마 집에 몰래 찾아간 게 너무 웃긴다. 아무래도 화가 난다는 듯이 사납게 말하는 딸.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엄마, 돈 가져가고 원룸을 구해줘. 완전 불효자 아니야? 정 씨는 말이 없었지만 딸은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 어때? 뜬금없는 질문에 정 씨의 얼굴엔 물음표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냐니? 처음 와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딸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한테 돈 다 주고 원룸에 사느니 차라리 나한테 주고 여기에서 살아? 뭐라고? 나는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 혼자 원룸에서 사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럴 생각도 없어. 그 돈 너희 주면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니, 엄마 통장에 생활비 할 정도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살면서 그 돈 쓰면 되지.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니 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불효자네 어떻네 하면서 분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하긴 뭘 해. 너까지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파. 왜? 엄마도 딸이랑 사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이 집이 너 혼자 사는 집이야? 김서방은 지은 죄가 있어서 뭐라고 못해. 다시 말하면 같이 살기를 원치도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만 가볼게. 붙잡는 딸을 두고 정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돈만 중요하지. 정 씨가 걱정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정 씨는 집에 와서도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하고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잘 아는 이웃이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내놨다는 말을 듣고는 정 씨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네 집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냥 뭐 늙으면 곁에 딸이 있어야 좋대잖아. 사위 때문에 불편하려나? 불편하고 말고 뭐하러 자식 집에 들어가서 애물단지 돼? 그것도 그러네. 이러나 저러나 쫓겨나면 어쩌나 전전긍긍해야 할 것 같아. 그냥 그 돈 꽉 쥐고 있어. 생각만 해도 서럽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나 딸의 말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위치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사업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딸이 생활이 어려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 씨도 예금한 돈도 있고 땅도 언젠가는 팔릴 것이니 집을 팔고 돈이 생기면 유산이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나눠줄까 생각도 했습니다. 작더라도 거주할 집을 구하고 먹고 살 돈만 어느 정도 있다면 어차피 나머지는 훗날 아들, 딸에게 가게 될 돈이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 씨의 의중을 아들, 딸에게 알리기도 전에 둘이 나란히 정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쳐들어왔다는 게 맞는 표현일 듯 했습니다. 어쩐 일로 너희 둘이 나란히 같이 와? 정 씨가 얼떨떨하게 중얼거리자 아들, 딸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둘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고 서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미리 만나서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 말이야. 계약할 사람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금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말이죠. 아들, 딸도 사인을 해야 하니 금요일에 부동산으로 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몰려온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도 정 씨를 닥달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너희 각자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엄마가 다른 집 구할 거야. 그래서 이사 날짜를 좀 넉넉하게 하려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 되도 않는 사업하자고 엄마를 원룸에서 살게 하게? 뭐? 되도 않는 사업? 말이 거칠다.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어머니 돈인데. 왜 아니야? 엄마 돈이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실 문제지. 이거 사기꾼 아니야? 선택? 그래, 그러니까 나도 엄마 모시고 살려고. 그러면 그 돈은 내 거 맞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뭘 어떻게 모시고 산다고? 매부가 좋다고 해. 그러자 딸이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 것은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정 씨였습니다.
매부가 어제 전화 왔더라. 어머니는 못 모시니까 팔아서 돈만 반으로 가르자고 그러던데? 너야말로 사기꾼 아니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다툼도 자신들의 몫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 씨의 지분 때문이었습니다.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결정하고 옥신각신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앞에 두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에 정 씨가 한마디 얹자 두 쌍의 눈이 정 씨를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정 씨에게 화를 내는 아들과 딸. 어머니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 엄마! 엄마는 정말 원룸에 살아도 좋은 거야? 여진이네 집에 얹혀 사시다가 금방 쫓겨나세요. 정 씨의 대답이 궁금한 게 아니었는지 또다시 싸우는 아들, 딸의 모습에 정 씨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과연 남편이 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봤다면 곱게 떠나지도 못할 듯 했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 너희 이 집 팔 거야? 안 팔 거야? 정 씨가 조용히 말하자 둘이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팔긴 팔아야지. 당연히 팔아야죠. 그렇다면 정 씨의 지분이 문제란 소리였습니다. 금요일에 와서 계약서에 사인해라. 그리고 돈은 정확히 지분대로 나눌 거야. 그렇다면 정 씨가 가져가는 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그 돈을. 아들의 말을 자르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돈으로 이사하게?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집 팔려거든 금요일에 부동산으로 와라. 만약에 안 나온다면 안 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던가 법적으로 해결보자. 정 씨의 말에 아들과 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싸워서 이긴 둘 중 하나가 당연히 정 씨의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 몰랐던 모양이다. 아버지 앞으로 된 건 너희 결혼할 때 다 팔았지만 내 앞으로 된 시골 땅이 있다. 이번에 그거 팔아서 너희 나눠줄까도 생각했는데 너희 하는 걸 보니까 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아들, 딸 눈이 당장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 커졌습니다. 땅이 있다고? 아니, 그러면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땅이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서 너희 목 주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낸 것도 모자라서 가진 것 다 내놓으라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아들, 딸이 이럴 줄은 몰랐어. 화를 내고 있지만 목소리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땅이 있다는 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는 듯 했습니다. 일단 집부터 팔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그래. 금요일에 봐. 땅까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정 씨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아들과 딸은 휴전을 선언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더 이상 자식 뜻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아들, 딸이 어디서 지낼 거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잔금을 치르고 집을 비워주었을 때 정 씨는 자신 몫의 돈을 챙겨서 시골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2,000평 땅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집 팔아서 남은 돈으로 어떻게 다른 집을 구할까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시골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많았습니다. 2채, 아니, 3채, 4채를 살 수도 있었죠. 정 씨는 자신의 땅이 가까이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엔 산이 있고 앞엔 물이 흐르는 곳이었고 정 씨가 산 집은 으리으리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아늑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안에도 작은
작은 텃밭이 있어서 상추 심고 고추 심고 소소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평 땅으로는 연금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큰 땅에서 혼자 농사 지을 일도 없었고 집도 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으니 다달이 돈만 나오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며 살 일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정하고 보니 이보다 더 좋은 노후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도 정 씨를 부러워하며 근처에 집이 있나 알아봐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진 않겠지만 말이죠. 아들, 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아들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이런 외진 곳에서 혼자서 정말 잘 사시네요. 아들의 말대로 정 씨는 서울에서 살 때보다도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생활도 그렇지만 정 씨 본인의 정서도 말이죠. 맞아. 너무 좋다. 한갓지고 저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고요. 여진이도 빚 갚고 뭐하고 하니까 생활은 다시 빠듯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 등지고 혼자서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참 잘 보았습니다. 서울 살 때보다 돈이 많으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돈 타령만 하는 자식들 얼굴 안 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다 너희 줬잖아. 그래, 난 너무 좋다. 너희 안 보고 산골에 들어와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그 아파트. 솔직히 그냥 저희한테 반 나눠서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어머니 몫을 갖겠다고 하셔서 저희 남매 우애도 상했어요. 그래? 엄마 살던 집에서 돈 때문에 엄마를 쫓아내놓고는 정말 당당하구나.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그 꼴을 봤으면 저승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왔을 거야. 아파트는 네, 저희가 죄송해요.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한테 오게 될 재산이잖아요. 무슨 욕심으로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건데요? 욕심?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돈이 있어서잖아. 내가 이번 일 겪으면서 알았다. 만약에 물려줄 돈마저 없었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취급했을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내지도 못했겠지. 그래서 자식보다 돈이란 소리세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부터. 그리고 나 죽으면 너희한테 어차피 갈 돈이라고. 천만에. 최선을 다해서 쓰다가 죽을 거고. 죽기 전에는 꼭 사회에 환원할 거다. 뭐라고요? 저희한테 주느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적어도 그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는 않았잖니. 정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딸에게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 연락마저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돼서도 생일에도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정 씨는 혼자였습니다. 정 씨는 오늘도 홀로 앉아 있는 거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잠시나마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텃밭으로 나가 오늘 저녁에 먹을 애호박 하나를 따왔습니다. 집안에는 탁탁하고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쩔 땐 외롭기도 하지만 아마 서울에 살며 아들이 얻어준 원룸에서 살거나 혹은 딸의 집에 얹혀 살았다면 더 외로워졌겠죠. 그리고 이런 일상의 행복은 정 씨의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식들만 있고 산다면 정 씨 삶에 괴로운 일이 없을 듯 했습니다. 내려온 지 조금 되니 동네 사람들과도 친분이 생겼고 서로 오고 가며 정을 나누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자식만 쳐다보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비로소 진정으로 혼자 된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며느리 부려먹는 시댁이 어딨어요? 여보, 취했어. 아니, 취하긴 누가 취해? 어머니는 보기만 하면 일 시키려고 그러고, 형님은 꼬투리 잡아서 사람 못 살게 굴고 말이야. 뭐야? 꼬투리를 잡아?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면 단 줄 알아? 동서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켰대? 밥상 한번 닦으라고 한 게 일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동서가 먹은 거 치우는 것도 남의 집 일이야?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그만들 해라. 아니, 어머니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해외여행 가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오지 말랬잖냐? 그러면 큰아들만 재산 물려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온 거니? 그러면 제가 뭐하러 오겠어요? 설거지 하러요? 네가 이 집에서 언제 설거지를 해봤다고 그러는 거야? 하라고 눈치는 주셨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선진숙 씨와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 씨에게도 명절, 제사 같은 가족 행사는 30년간 무척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고 나니 돌아가신 선 씨의 시어머니가 조금쯤은 이해가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모여서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이었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며느리를 부리며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선 씨가 시집살이 했던 그 수십 년의 시간이 미화되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며 모진 시집살이를 다 당했던 선 씨는 아들 둘이 결혼하면 절대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제사는 없앴고 명절에도 차례는 지내지 않고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죠. 그것은 첫째 아들이 결혼한 뒤로도 마찬가지였죠. 마음 같아서는 명절에도 모이지 않고 싶었지만 죽은 남편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안 지내도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족이 서로 얼굴을 봐야지. 바쁘다고 안 보고 힘들다고 안 보고 그러면 그게 남이지 가족이야. 가족 행사 잘 참석하는 놈한테만 재산 물려줄 거라고 해. 그러니 안 오겠다고 할 자식들이 없었죠. 또 그 말을 들어보니 남편 말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으니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가족 행사까지 없애면 정말로 자식 얼굴 구경할 일이 요원했습니다. 그러니 모이긴 하되 옛날처럼 하루 종일 점 부치고 수십 가지 요리하고 그런 것만은 없애자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다 해놔서 너 할 거는 없어. 그럼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라 그럼. 명절에 식구들 먹을 음식도 선 씨가 미리 준비해 놓아 며느리가 고생하는 일 없게 신경 썼습니다. 그럼에도 큰 며느리는 뒷정리나 설거지를 도맡아 하며 선 씨를 도왔습니다. 그게 남편이 말한 재산 때문인지 천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다른 집들과 다르게 명절에 큰 소리 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에도 첫째 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은 꼬박꼬박 명절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나는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년 전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선 씨는 추석 전날에 장을 봐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들 가족들이 오는데 차례상은 안 차려도 인원이 많으니 해야 하는 음식 양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전 조금 부쳐서 갈게요.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전까지 붙여. 음식도 대충 해놨으니까 내일 그냥 오기만 해. 그래도 동서도 오니까요. 명절 분위기 좀 낼 겸 한두 가지만 해갈게요. 큰며느리는 매번 명절 때마다 음식을 싸왔습니다. 그러니 선 씨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줄어들었습니다. 도련님네는 내일 몇 시에 온다는 말 없죠? 아침밥 같이 먹게끔 오라고 해놨어. 네, 저희도 일찍 갈게요. 큰며느리는 일찍 온다는 말처럼 오전 7시가 조금 넘어서 선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애들도 고생했네. 선 씨는 반갑게 큰아들네 가족을 맞았습니다. 명절 선물이라고 양손 무겁게 들어왔죠. 그리고서는 다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전날에 해뒀던 요리도 있지만 국은 새벽에 일어나 끓였고 그 외에도 잡채며 갈비찜이며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새로운 식구 들어오고 첫 명절이니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서 큰며느리는 집에서 해온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식구가 많으니 거실에 큰 상을 펴두었는데 그 상다리가 곧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미리 해놨어도 데우고 덜고 하는 시간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게 상을 거의 차리자 둘째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도착한 둘째 부부는 짐을 풀자마자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명절이라 전도 부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그냥 내가 집에서 부쳐왔어, 동서. 아, 그러시구나. 둘째 며느리는 보는 사람이 감탄할 정도로 복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이런 음식들은 잘 안 먹으니까요. 하긴 그랬습니다. 선 씨도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먹고 말지 갈비찜이며 잡채를 해먹긴 무척 번거로웠습니다. 이렇게 명절 아니면 언제 먹어봐. 어때, 동서? 명절에 차례 안 지내고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좋긴 하지? 곁에 나란히 앉은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죠. 네, 전도 안 부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웃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저 국 좀 더 주세요. 선 씨에게 빈 그릇을 내밀며 말하는 둘째 며느리. 그걸 본 큰 며느리가 자신이 떠오겠다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내가 떠다 줄게. 선 씨가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나 국을 새로 떠다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잘 먹으니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과일 좀 먹을까? 네, 어머니 제가 꺼내올게요. 큰 며느리가 일어나서 사과와 배를 씻어왔습니다. 동서, 이것 좀 깎아줘봐. 내가 포도 씻어올게.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이런 거 잘 못 깎는데. 그러더니 쟁반을 앞쪽으로 쭉 밀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당황하자 둘째 아들이 쟁반을 가져갔습니다. 아, 제가 깎아볼게요.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결국 과일은 선 씨의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큰 며느리가 포도를 씻어오고 다 같이 먹은 뒤에 하나 둘 그릇 정리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 치워야 하는 그릇도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둘이 큰 상을 부엌 쪽으로 같이 들어 옮겨주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남은 반찬 좀 정리할게요. 큰 며느리와 큰아들까지 분주히 움직이는데 둘째 며느리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구들 중에서 혼자만 손님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아직은 낯설 테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빈 그릇 좀 싱크대에 넣어줄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작은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치우고 갈 시간 되지 않아? 지금 가도 차 막혀. 빨리 출발해야 같이 점심이라도 먹지. 얼른 가자. 둘째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주춤주춤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아, 어쩌죠? 그러자 선 씨는 큰 며느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친정이 있고 둘째 며느리네 보다도 거리가 멀었으니 당연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려 하자 선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다 가봐.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설거지는 하고 가야죠. 아이고 됐어. 우리 먹은 밥그릇만 닦으면 되는 건데 뭐. 천천히 치우면 돼. 어차피 너희 가면 할 일도 없어. 실제로 선 씨가 젊었을 적엔 3시간 동안 설거지를 한 적도 있으니 이건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 힘은 들긴 했죠. 하지만 둘째만 친정에 보내고 큰아들네만 같이 치우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얼른 가보래도. 선 씨는 망설이는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아, 어머니. 아까 먹었던 전이랑 잡채랑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제사를 안 지내서 친정에선 이런 음식 못 먹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가져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소리에 큰며느리 입에서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빈손으로 와서 치우지도 않고 음식만 싸가면 어떡해. 큰며느리가 중얼거렸는데 선 씨는 둘 다 어서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다들 음식 좀 싸가. 둘 다 사돈도 가져다 드리고. 집에 가서도 음식 따로 하지 말고 데워 먹어. 그래서 갈비찜이나 각자 맛있다는 음식들을 조금씩 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전부 보내고 나니 부엌은 전쟁터 같았고 선 씨는 지쳐서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가족 행사고 뭐고. 이러다 내가 골병 나게 생겼네. 선 씨는 설거지를 하다만 싱크대를 심란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명절도 오늘과 같다면 가족이 모이는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는 선 씨 등골이 휘는 것이 먼저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키지 않아도 선 씨를 도와주는 성격이었고 그에 반해 작은 며느리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도 결혼 후 첫 명절이기 때문에 그랬거니 생각했지만 얼마 안 있어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다음 명절에도 그랬고 그때부턴 큰 며느리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는 다른 가족들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둘째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엔 촉이라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고 나중엔 배가 불러온다며 드러누워서 선씨와 큰 며느리의 수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조금 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그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겠지만 며느리는 꼬박꼬박 명절 때마다 참석을 했고 편히 있다가 가면서 음식도 푸짐하게 싸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물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따뜻한 물? 네, 애가 기침을 좀 하는 것 같아서요. 아, 아까 보니까 냉장고에 딸기 있던데. 딸기 줘? 네. 애 먹이게요. 아니, 동서? 그 정도는 동서가 할 수도 있잖아. 애가 갓난애기도 아니고 이제 다 컸는데. 그걸 왜 어머니를 시켜? 아이 됐어. 금방 씻으면 되는데. 애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고 말이야. 동서가 시집 와서 가족들 모일 때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봤어? 왜 혼자 맨날 거실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해? 아니,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과일이라도 한번 깎아본 적이 있느냐고. 애 핑계대고 해본 적 없다 그러고. 그러면 설거지는? 설거지는 그럼 어머니만 혼자 다 하셔야 해. 다 같이 먹었으면 다 같이 치워야지. 어머님이 좋아서 해주는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며느리 때문에 선씨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런 명절이 반복되다 보니 외식을 하자고도 해보고 차라리 모이지 말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여행을 가거나 그러자. 여행이요? 그래.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머니 혼자서 뭐 하시게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쉬거나 놀러 갈 테니까 너희 자꾸 모일 때마다 싸우고 또 작은 애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오히려 서운해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부족하겠지만 좋은 며느리 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차례는 안 지낸다고 해도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력했는데 동서 들어오니까 명절 안 지낸다고 하시면 조금 억울하기도 하네요. 그 소리에 선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씨는 며느리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에도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만 명절에 여행 가란 소리도 마다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명절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단번에 그러자 하기 민망해서 그러는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작은 며느리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 선씨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도 와서 이것저것 하려면 힘들 것 아니야. 어머니가 다 준비하시는데 저희가 뭐가 힘들다 그래요? 여태 즐겁게 잘 보낸 명절이잖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오기 싫으면 동서만 오지 말라고 하세요. 남들은 시댁에 오기 싫어 난리라는데 온다는 며느리를 억지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좀 일찍 가서 거들게요. 목소리가 푹 죽어 있는 것이 큰 며느리에게 한 소리라도 들은 듯 했습니다. 굳이 오겠다는 둘째 며느리. 전화를 끊고 나니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동네 친구에게 말했더니 자랑하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요즘엔 명절에 안 오려고 난리잖아. 언니는 며느리들이 온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직 며느리가 없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들어오면 편할 줄 알아? 다 옛말이야. 그 수발 드느라 허리 휘어. 애들까지 오면 식구가 몇이야. 8사람 먹을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해야 해. 왜 혼자 해? 며느리들이랑 같이 하지? 그렇게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했겠어.
아니, 그래서 고생할까봐 오지 말랬더니 굳이 둘 다 오겠다잖아. 그런데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명절에 안 오면 무슨 재산 안 준다고 예전에 그랬다며? 그러자 선 씨의 의문도 풀렸습니다. 큰 며느리도 굳이 고생하고 작은 며느리랑 다투면서도 오는 이유가 있었고, 둘째 며느리도 일하기는 싫지만 다음부터는 일찍 참석하겠다는 이유가 있던 것이었죠. 그 속뜻이야 알 수는 없어도 아마도 짐작이 맞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추석이 되었을 때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추석 전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네는 선 씨가 기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사실 생각만 해도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 오후에 큰아들 부부 먼저 선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작은아들 부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리에 큰 며느리가 도끼눈이 되었습니다. 일찍 온다 그러더니 선 씨도 둘째 며느리가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도착한 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전화 안 받네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길래 우선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아침부터 선 씨가 부지런을 떨며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허리가 아파 전처럼 많이는 하질 못하고 돼지고기 삶고 잡채랑 나물만 몇 가지 했습니다. 국이 없네요. 아이고, 그러네. 그것까지 할 정신이 없었어. 뭐가 부족하다 했는데. 그러자 큰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국을 끓였습니다. 큰아들도 반찬 꺼내고 상 닦고 숟가락 놓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을 다 차릴 때까지도 작은아들네는 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려고 휴대폰을 막 들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왔나 보다. 그리고 나서 중문이 열리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동서, 손이 왜 그래? 작은 며느리가 왼손부터 팔꿈치 부근까지 길게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집에서 좀 다쳤어요. 아니, 어쩌다가? 넘어졌대요. 작은 아들의 말에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넘어지면 팔이 저렇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없어서 잘. 아, 뭐 좀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서요.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팔에 금이 갔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왼손이라서 다행이죠. 밥상 앞에 앉으며 해맑게 말하는 둘째 며느리. 아직 옮길 반찬이 좀 남았는데도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동서, 이거 물 좀 가져가. 아, 제가 팔이 이래서요. 여보가 좀 해줘? 큰 며느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른손은 멀쩡해 보이는데 환자처럼 팔을 감싸 안고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 씨가 물을 챙겨서 거실에 가자 모두들 그제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역시나 제일 맛있게 먹는 건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동서 말이 맞네. 오른손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큰 며느리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일찍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아, 팔이 이래서. 어차피 빨리 와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할 것 같아서요. 식구들을 배려해서 늦게 왔다는 듯한 소리에 큰 며느리의 표정이 또다시 구겨졌습니다. 입은 대빨 나와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는데도 작은 며느리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오른손 멀쩡하면 자기 먹은 그릇이라도 옮겨. 또 한 소리 하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눈을 흘겼습니다. 아니, 사람도 많은데 꼭 환자까지 시켜야 해요?
형수님, 제가 할게요.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며 말하자 큰 며느리만 답답해졌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냅둬. 너희는 한잔 한다며? 그거 안주나 만들던가 해. 하룻밤 있다 갈 것이니 술 한잔 하겠다는 두 아들의 말에 큰 며느리가 간단한 요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 씨는 저녁 먹은 것을 치웠습니다. 동서, 상 좀 닦아봐. 큰 며느리가 행주를 내밀며 말하자 작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팔이 아파서요. 오른손으로 닦으면 되잖아. 그러면 왼손으로 상을 짚어야 되잖아요. 여보, 이것 좀 닦아줘.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던 작은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술상 앞에 가장 먼저 앉아있던 작은 며느리는 작은 아들이 상을 닦고 큰 며느리가 음식을 내오자 누구보다도 맛있게 안주를 먹었습니다. 이거 오징어 초무침 형님이 하신 거예요? 내일 갈 때 좀 싸가야겠다. 그러면서 소주를 꿀떡꿀떡 넘기는데 가장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서팔이 그런데 술 마셔도 돼?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금 간 건데요, 뭐. 그리고 명절인데 저 혼자 빠져 있을 순 없죠. 이래는 빠져도 먹는 건 안 빠지네. 맛있어서요. 아, 형님, 아까 먹다 남은 수육 좀 꺼내 주실래요? 큰 며느리가 수육을 가져다 주자 또다시 새우젓도 꺼내달라며 말하는 작은 며느리. 제가 팔이 이래서 좀 아프네요. 술 먹을 정신은 있고? 또다시 말씨름이 시작될 것 같아 선 씨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자, 내가 줄게. 이렇게 오늘 하루가 지나가나 싶었지만 급하게 소주를 들이키던 작은 며느리가 취했는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도 선 씨가 듣기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상 덕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에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조상 덕 보려고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음식 먹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고 각자 해외여행 가고 그런다고요.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야? 우리는 차례도 안 지내잖아. 이렇게 상 차려서 먹고 치우고 하는 게 차례 지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보여서요. 그건 사람이 여럿이니까 그렇지. 아니, 말이 그렇다고요? 솔직히 여러 사람 모이면 며느리들만 고생이잖아요? 작은 며느리의 혀는 점점 꼬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 씨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겠다더니 역시나 재산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일 하나 안 시키고 맛있는 거 해다 바치기만 했는데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길래 조상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거지는 아들들이 더 많이 하고 말이죠.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선 씨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모이지 말고 해외여행 다녀라.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작은 며느리는 선 씨 마음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요즘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며느리 부려먹는 시댁이 어딨어요? 여보, 취했어?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 취하긴 누가 취해? 어머니는 보기만 하면 일 시키려고 그러고, 형님은 꼬투리 잡아서 사람 못 살게 굴고 말이야. 뭐야? 꼬투리를 잡아?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면 단 줄 알아? 동서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켰대? 밥상 한번 닦으라고 한 게 일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명절에 남이 집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뭐? 남이 집? 동서가 먹은 거 치우는 것도 남이 집 일이야?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이제는 큰아들도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만들 해라. 아니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해외여행 가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오지 말랬잖냐? 그러면 큰아들만 재산 물려준다고 하셨다면서요. 옆에서는 아들들이 경악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지로 온 거니? 그러면 제가 뭐하러 오겠어요? 설거지 하러요? 네가 언제 설거지를 해봤다고 그러는 거야? 하라고 눈치는 주셨잖아요. 얼굴이 벌게서 소리를 치는데 취해도 단단히 취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러자 보다 못한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큰 며느리도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선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너희도 내년부터 올 것 없다. 재산 얘기는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말어. 여행을 가든 알아서 해라. 선 씨가 낮게 중얼거리자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 나도 이제 나이 먹고 힘들어서 밥상 차리고 치우고 다 지겹다. 큰아들 부부와 선 씨는 잠시 식탁에 앉아 있다가 술상을 치워버렸습니다. 한참 뒤 작은 방을 들여다보니 작은 며느리도 잠들어 있었고 아들도 손자 옆에서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술이 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잠자리에 들고 새벽 내 뒤척이던 선 씨가 몸을 일으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 작은 불만 켜둔 채로 거실도 전부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큰 며느리가 나와 봤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그러더니 그 앞에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동서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취해서 한 소리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저 부러워해요. 와도 일 하나 안 시키고 늘 맛있는 음식 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도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선 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머리가 산발된 작은 며느리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두 손으로 물병을 들어 주둥이를 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선 씨와 큰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뚜껑을 닫고 물병을 넣어놓고 냉장고 문을 탁 닫는 모습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둘을 발견한 작은 며느리가 말을 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부스스하게 묻는데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 씨가 놀란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작은 며느리의 팔에는 깁스도 없었고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멀쩡해 보이는 모습에 팔을 빤히 쳐다보자 작은 며느리가 그제서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팔이. 그때 큰 며느리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깁스를 꺼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으로 팔을 쏙 넣어봤는데 쑥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보통은 팔에 딱 맞춰서 고정시킨 뒤에 작은 톱으로 갈라서 빼는 게 깁스일 텐데 누구나 꼈다 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해 보였습니다. 이거 가짜 아니야? 그때 큰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짜? 지나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짜를 끼고 왔다가 취해서 잠결에 빼버린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 씨가 그동안 무슨 일을 시켰다고 이렇게까지 한 줄 몰랐습니다. 막말로 일이나 실컷 시켜보고 이랬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았겠죠.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오기 싫었으면 오지 말어라. 제발, 나도 그게 편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기 싫긴요. 너 아까 취해서 했던 말도 다 까먹었구나. 그러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며느리.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시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술 취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가짜 깁스까지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을까 싶었습니다. 선 씨의 표정이 어찌나 서릿발이 날리던지 변명을 하려던 작은 며느리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선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작은 아들네를 쫓아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둘이 똑같았습니다. 둘 다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차려줄 정신도 없어 큰아들네도 보냈습니다. 그게 명절 당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 씨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주들이고 눈치 보며 밥 차리고 수발 드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두 아들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재산은 내가 다 쓰다 죽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부모 챙기는 자식에게 더 줄 마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다 똑같은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다 같이 모이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싹싹 빌었고 큰 며느리는 서운하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에게는 때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선 씨는 처음으로 홀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절을 보내보니 왜 여태 그렇게 명절마다 고생을 자처했나 후회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늘 힘들었습니다. 자식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번뇌만 쌓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자식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야 놓은 것이 후회라면 후회겠지만 앞으로는 자식에게 목매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게 꼭 선 씨 자신만을 위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시집살이도 안 하고 며느리살이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모두가 평화롭고 편안하니 말이죠. 너 이게 무슨 경우야? 아, 그게 같이 주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엄마 보고 호텔에서 자라고 한 거야? 그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했죠. 아까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너 지금 내가 네 엄마 어디에서 자려고 했는지 모를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냐? 도대체 여관이 말이 돼? 호텔이라고 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여관? 그게 아니라요. 어차피 하룻밤 잠깐 주무실 거니까 호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그 옆에 모텔에서 재웠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쫓아오진 않아. 돈 몇 푼 아끼려고 비 오는데 네 엄마 혼자 거기도. 너는 처가 식구들이랑 편히 집에 있고 내가 너 이러라고 이 집 준 줄 알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임자현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 정영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영수가 결혼한 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늦게 낳은 외동아들 키운다고 임씨나 남편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들이 장가가면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착각이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아무리 요즘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들 기죽이지 않으려면 집 한 채는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아왔었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들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 집을 홀랑 날려먹었습니다. 니놈이 제정신이야. 여보, 진정 좀 해요. 진정을 어떻게 해?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주식으로 날려먹어버려. 전부는 아니고요. 이놈이 그거 말이라고 해. 주식을 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썼다는 아들. 이자가 감당이 안 되자 그 집을 팔고 월세를 살아야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뒷목을 잡았고 임씨도 혼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보증금을 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다며 임씨에게 손 벌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게요. 며느리도 이혼 아내 만회한다며 흐느끼는 아들이 딱해 보였습니다. 아들 잘못이긴 했지만 내 자식이니 어찌 안쓰럽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도와달라는데 임씨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보증금을 조금 보태주었죠. 그 뒤에 아들은 월세집으로 옮겼고 실제로도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혼한다는 소리도 들어간 것을 보니 아들 부부 사이도 회복이 된 것 같았고 말이죠. 엄마, 시골 내려가려고 그러세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임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남편과 귀농을 하려고 상의 중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연락을 한 것이었죠. 어떻게 알았어? 그저께 아버지 생신에 전화드렸더니 그러시던데요. 그냥 네 아버지랑 의논 중이야. 고향 내려가고 싶으시다 그래서 봐둔 집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좀 여쭤보려고 했죠. 뭘? 임씨의 질문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려가시면 서울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팔아버려야겠지. 그래야 그 돈으로 시골에 집도 사고 생활도 하고 그러지. 아, 팔아버리신다고요? 제 생각엔요. 그 집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했죠. 뭐? 너희가? 네, 언제까지 월세 살 수도 없고요. 엄마도 시골 내려가시면 집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집은 필요가 없지만 그 집을 판 돈까지 필요 없을 리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랑 상의해봐야지.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임씨의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라고 해. 그렇게 하라고요? 오히려 임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대신에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시골집을 사자고. 그 대출은 영수 보고 갚으라고 하고 말이야. 집을 아들에게 주는 대신에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고향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사고 여윳돈을 좀 가지고 있자는 남편. 아들에게 전하자 1억 5천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아들이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거래였습니다. 낡긴 했어도 임씨의 아파트를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수억은 남을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임씨와 남편은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임씨가 살던 집에는 아들 부부의 짐이 들어왔죠. 서울에 살 때도 자주 보지 않았지만 임씨가 시골로 이사한 뒤로는 아들네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니 추석과 설 이렇게 1년에 2번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1년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애기 좀 보고 싶은데 만삭 때도 명절에 내려오지 않은 아들 부부. 아기를 낳았으니 서울에 올라갈까 싶어 아들에게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지금 미정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장모님이 오셔서 애도 봐주시고 계세요. 며느리가 아파서 쉬고 있다는데 아기 보자고 시부모가 올라간다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죠.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대신 휴대폰 화면으로 실컷 봐야 했습니다. 아, 그만 봐. 화면 닳겠어. 이것 봐요. 눈이 우리 영수랑 똑같이 생겼네. 매일같이 사진만 들여다보는 임씨를 보며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사실 임씨보다도 손자를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도 30대에 자식을 낳았으니 애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손주가 대학을 간 친구도 덜어 있으니 임씨는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러다 어느 날 임씨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오세요. 아직 애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임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사돈은 집에 돌아갔느냐고 물었더니 한참 전에 돌아갔다는 아들. 그러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은 것인지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초대를 받았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손자도 보고 싶었고 한참 동안 보지 않은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임씨와 남편은 주말에 바로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오셔서 일요일 날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이틀씩이나 있으라고? 멀리서 오시는데 그게 낫지 않아요?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지후 엄마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임씨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도 자주 오시는데요. 뭘?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임씨도 마음에 짐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은 기분이 붕 떠 있었습니다. 김치라도 조금 싸갈까봐.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많이는 못 들고 가죠. 그래도 애들 김치 사 먹고 있다고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잘 됐네. 아이고, 그냥 택배로 보내. 어차피 올라가는데 이거 한 통 들고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남편이 임씨를 보고는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있다가 내려올까 봐요. 왜? 이틀 있다가 가라고 했다며. 그래도 주말에는 영수도 쉬어야 되고. 지후 엄마도 시부모 오는 게 맘 편하겠어요? 먼저 이틀 있다가 가라고 했는데 어때? 또 언제 갈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 정도도 왕래 안 하면 부모 자식이야. 남편은 아들네 눈치를 보는 많이 보는 임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고민을 해. 부모가 자식 눈치 너무 봐도 대접 못 받아. 남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안 좋은 말들이 들려오니 괜한 걱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들네 집에 갈 날을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기로 한 날 남편이 임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먼저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왜요? 현철이가 옥돔을 보냈다잖아. 그게 오늘 오후나 내일 도착한다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시동생이 택배로 옥돔을 보냈다는 남편. 다음 주에 보내라고 하지. 아니, 이놈이 말도 안 하고 보냈어. 방금 전화 받았네.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할 것 아니야. 임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다음 주로 미뤄야 하나?
아이, 미루지 말고. 그러면 오늘 당신 먼저 올라가. 나는 내일 택배 받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갈게. 어차피 이틀 동안 있기로 했으니까. 그러자 임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럴래요? 혼자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애야. 먼저 가서 손주나 실컷 봐. 그러면 내가 김치통만 들고 갈게요. 그것도 놓고 가.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당신이 이거를 다 어떻게 들고 와요? 당신은 다른 짐들이나 가지고 와요. 뒷날에 남편이 가지고 와야 할 시골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임씨는 김치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이 싫어 시골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들 보러 올라가는 길은 설렜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도 기다리고 있으니 더욱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가까워지자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네. 아들에게는 버스 타고 집까지 간다고 했는데 비가 오자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터미널까지 올 수 있느냐 물어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임씨.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곧 가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말이죠. 연락이 안 되니 빗속에 스스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임씨는 결국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니 가는 길이야 훤했습니다. 잠시 도로에 지나다니는 택시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되는지라 택시비가 2만 원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버스 2번만 타면 집 근처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냥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아니, 버스를 타고 간다고? 택시 타고 가. 비도 온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김치통도 들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간다고 그래? 내가 영수한테 전화해봐. 아이고, 금방 가요. 비 온다고 짐 못 찾아가나? 남편의 걱정을 뒤로하고 임씨는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까지 들고 버스를 옮겨 타고 하니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임씨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아들이 나와줘야 할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씨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영수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아, 일이 좀 있어서요. 지금 어디세요?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어쩐지 아들은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진작에 내렸지.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 앞에 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영수 네가 우산 좀 들고 나와줘야 할 것 같아. 네? 벌써요? 화들짝 놀라는 아들. 의아해서 시간을 확인해 보았지만 오늘 아침 아들에게 말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궂은 날씨에 시내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죠. 벌써라니. 비가 와서 한참 걸렸어. 아, 집 앞까지 오셨다고요. 난감해 보이는 아들의 말에 임씨가 되물었습니다. 왜? 너 아직 회사 안 끝났어? 오늘 일찍 퇴근한다며? 안 네. 퇴근은 했는데요.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무슨 문제? 임씨가 깜짝 놀라 대꾸했습니다. 아, 장모님이 오셔가지고요. 임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오늘 오시기로 한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다음 주에 오라고 하지 차라리. 그게 아니라 연락 없이 갑자기 오셔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임 씨도 난감했습니다. 발치에 비 맞은 김치통이 놓여 있었고 임 씨도 옷이 젖어서 조금 춥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조금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우선 우산 가지고 좀 나올래? 아, 일단 지금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조금 기다리자 멀리서 아들이 큰 우산을 쓰고 정류장으로 나왔습니다. 임 씨는 반갑게 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왔니? 비가 어쩜 이렇게 많이 와? 아까 출발할 때는 안 왔거든. 아, 거기는 비 안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네 아빠는 택배 받을 게 있어서 내일 온대. 그러자 아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왜? 아버지 오면 안 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지냈어? 떨어져서 사니까 아들 얼굴 보기 참 힘들다. 그러게요. 얼른 들어가자. 좀 춥다. 임 씨가 김치통을 들어 올리자 아들이 그걸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 장모님만 오신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랑 처제도 왔거든요. 아들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걸으려던 임 씨가 우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모님이 오셨다더니 처갓집 식구들이 다 몰려온 듯 했습니다. 아까 갑자기 오셔서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전화도 못 받았어요. 임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는데 아들이 임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주무시고 가신다니까. 엄마는 오늘 하룻밤은 호텔에서 주무시는 거 어때요? 호텔? 임 씨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지금 집이 엄청 북적거려서 엄마까지 가시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았지만 선약을 했던 건 자신인데 임 씨 보고 바깥에서 자라고 하는 아들에게 조금 섭섭했습니다. 딱 하루만 주무시면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서운하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죽어도 너희 집으로 가겠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보이는 아들 얼굴을 보니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죠. 그럼 호텔에서 하룻밤 자면 되는 거야? 임 씨의 말에 아들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비용은 제가 낼게요. 그래, 알았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있겠다고 했으니 하루 정도는 호텔에서 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편하게 호텔에 여행 왔다 생각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죠. 그럼 지금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차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 근처에도 있어요. 가까운 데가 좋죠. 그러더니 아들이 임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임 씨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호텔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네 아빠 전화 왔다. 막 출발하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만났어? 지금 만났는데 사정이 있어서 하루는 호텔에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정 설명을 했는데 남편이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미 온 사람들 쫓아낼 수도 없고 눈칫밥 먹으면서 끼어서 자느니 호텔에서 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당신 혼자 올라가서 출세했네. 호텔에서도 자보고.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 남편의 말에 임 씨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박차박 빗물을 밟고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걷자 아파트 뒤쪽 골목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두 채가 있었는데 한 곳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모텔이었고
하나는 오래된 여관이었습니다. 임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호텔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니 뉴욕 호텔이라고 번쩍이는 간판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임 씨는 속으로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하룻밤 출세하나 싶었는데 이런 곳인가 싶었죠. 그래도 바깥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니 내부는 제법 깔끔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췄던 아들의 발걸음이 주춤주춤 그 옆에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신라장. 빛바랜 빨간 간판이 걸려있는 허름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진 곳이라지만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제 저녁이니까 잠만 주무실 거죠. 그러면 굳이 비싼 곳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 임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여관 건물을 쳐다보았습니다. 간판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하룻밤에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모텔을 보니 6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건물 상태를 보면 충분히 차이가 날 만했습니다. 신라장은 내부를 보지 않아도 어떨지 상상이 갔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어차피 몇 시간만 있다가 나오실 건데요. 요즘엔 이런 데도 다 침대 있고 깔끔해요. 가보지도 않았을 아들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갈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조금 불편해도 하루만 주무세요. 임 씨가 선뜻 발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좀 그러시면 여기 옆 건물로 갈까요? 어쩐지 남편이 같이 않았다는 말에 아들이 안심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당장에 내려가자고 호통을 쳤겠죠. 임 씨도 4만 원 아끼자고 여관에서 자라는 아들에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임 씨도 비 오는 날 택시비 아끼자고 버스를 갈아타고 왔으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혼자 잠만 잠깐 잘 텐데 굳이 4만 원을 더 쓸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알았어, 여기서 잘게. 그러자 아들이 임 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의 주머니에서 1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임 씨만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계산하다 깜빡했는지 김치통은 임 씨의 발치 아래 있었습니다. 임 씨는 그 김치통을 다시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임 씨는 낡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임 씨의 예상처럼 침대도 없는 2층 객실이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 누울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깔려있는 이불은 캐캐 묵은 냄새가 날 듯했습니다. 얼른 앉지 못하고 잠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아들이라면 급하게 하루 묵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자려고 했을까? 자신의 아내를, 아이를 이곳에서 재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옛날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4만 원도 못 낼 만큼 형편이 어려웠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층의 좁은 창밖으로 추적추적 비 내리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비도 와서 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내 돈 주고 옆 건물에서 잘까 생각했지만 내일 아침 일찍 아들이 온다는데 다른 곳에서 묵었다는 걸 알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룻밤인데 누워서 쉬기나 하자. 자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저녁도 못 먹었지만 임 씨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어딜 가서 뭘 먹을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호텔 도착했어? 아, 도착했어요.
어때? 좋아? 남편의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어차피 내일 남편이 올 때쯤엔 아들네 집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편도 자신과 같은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을 듯 했습니다. 택배 아까 도착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래요? 내일 온다더니 벌써 왔나 보네요. 잘했네. 그래서 내일 갈 것 없이 지금 가려고 터미널에 가고 있어. 뭐라고요? 임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밖에서 자게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 혼자만 호강하게 둘 순 없지. 농담을 하며 웃는 남편에게 임 씨는 웃음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일 오지 그래요? 임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호텔에서 2명이서 묵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임 씨가 우물쭈물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영수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가라앉은 임 씨의 목소리에 남편도 덩달아 심각해졌습니다. 수상했는지 남편이 캐물었습니다. 하도 추궁을 해대니 임 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오게 된다면 다 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뭐? 여관? 임 씨의 설명에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휴대폰이 터질 듯이 소리치는 남편 때문에 잠시 귀에서 휴대폰을 떼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이 바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봤자 버스 타고 이곳까지 또 오려면 한참 걸릴 것이었습니다. 임 씨는 누웠던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저녁 9시가 넘어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건물 밖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비는 거의 그쳐서 빗방울만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놈 새끼를 그냥! 임 씨를 보고는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임 씨의 손에 들려있는 김치통을 뺏어서 바닥에다 집어던지려다가 꼭 참았습니다. 이건 뭐 한다고 들고 다녀? 당장이라도 쫓아갈 것 같아서 임 씨가 붙잡았습니다. 가서 뭐 하게요? 지금 처갓집 식구들 다 와 있다는데. 지금 그게 대수야. 그래도 애 체면이 있지. 뭐 체면? 지금 그 자식 체면이 중요해. 당신은 호텔에서 잔다더니 이런 데서 자려고 했던 거야. 지질이 궁상도 정도껏 해야지. 아들놈이 여기서 자라고 했어도 최소한 이 옆에서 잔다고는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들한테 그 정도도 말 못해. 그게 아니면 당신은 뭐 돈이 없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딴 여관에서 자? 아, 여관도 다 사람들 묵는 곳이에요. 임 씨도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기세가 워낙 사나워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이런 데저 받자고 그놈한테 집 주고 시골 내려갔어. 이 자식이 감히 엄마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임 씨도 아무렇지 않은 척은 했지만 대신 화를 내는 남편이 내심 고마웠습니다. 왜 자식이 뭐라고 여관에서 자라고 해도 한마디 못했는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뭐고 배려할 필요도 없다며 말이죠. 초인종을 사납게 누르니 문을 열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당황스러워하는 며느리 뒤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수 너 이놈의 자식. 이리 당장 못 나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사돈네 식구들이 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이어 안사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 저희 때문에 못 들어오셔서 그러시나. 아, 당연한 말을 하세요. 말도 안 하고 찾아왔으면 잠은 그쪽에서 나가서 자야 할 것 아닙니까? 멀리서 혼자 올라온 사람을 밖에서 재우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자 모두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경우야? 아, 그게 같이 주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엄마를 호텔에서 자라고 한 거야. 그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했죠. 아까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우물쭈물 변명하는 아들을 남편은 한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내가 네 엄마 어디에서 자려고 했는지 모를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냐? 도대체 여관이 말이 돼? 호텔이라고 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여관? 그게 아니라요. 어차피 하룻밤 잠깐 주무실 거니까. 호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그 옆에 모텔에서 재웠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쫓아오진 않아. 돈 몇 푼 아끼려고 비 오는데 네 엄마 혼자 거기도.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 집 너 주고 내려간 줄 알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치든. 어머, 좀 진정하세요. 이러니까 저희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 망신 주려고 처갓집 식구들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망신 가지고는 부족해? 사돈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세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 집이라지만 말없이 이렇게 와서 영수 엄마 발도 못 들이게 합니까? 아니, 내 딸 집에 맘대로 오지도 못하나요? 그리고 저희는 안사돈 밖에서 재우라고 한 적 없어요. 영수가 왜 그랬겠습니까? 저가 식구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영수 엄마 온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집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2만 원짜리 여관에서 자는 건 알고도 이 집에서 발 뻗고 자려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치를 보니 근처에 좋은 호텔이 없다는 것도 다 아는 듯 했죠.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었습니다. 영수 너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오늘 안 올라와 봤으면 네 엄마는 나한테 입도 뻥끗 안 했을 거다. 네 생각한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아. 아, 아버지, 제발 그만하시고 일단 내일 이야기해요. 아들은 이 상황이 참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장인, 장모, 처제까지 있는 곳에서 욕을 먹는 것은 싫었겠죠. 그렇게 쪽팔린 거 아는 놈이 네 엄마 그런 곳에 재우는 건 쪽팔린 줄은 모르는구나. 나는 오늘부로 너 같은 아들 안 뒀다고 생각할 거다. 너도 이제 우리를 부모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진작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하다만. 아버지, 고작 하룻밤 좀 싼 곳에 묵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거예요? 누울 곳만 있으면 어디든 잠은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반성은커녕 자신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런 아들을 향해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 눕기만 하면 다 똑같은 집인데 너는 왜 이 집에서 살고 있냐? 너 가진 돈으로 형편에 맞게 월세방에서 살아. 아무리 허름한 곳에서 지내든 이제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당장 방 빼. 아니, 사돈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딸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세요? 그 손주 얼굴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못 봐서요. 근데 앞으로도 안 보고 살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갑니다. 한 달 안에 짐 안 빼면 예고 없이 집 팔아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는 임씨를 데리고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처가 식구들을 달래는지 어쨌는지 쫓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임씨와 남편은 택시를 20분간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임 씨가 상상했던 호텔다운 호텔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자고 내일 내려가자고. 알았어요. 다 내가 바보 같아서 괜히 당신 심란하게 했네요. 아, 영수 그놈이 잘못한 거잖아. 당신은 옛날부터 영수 위해서라면 뭐든 했던 사람이고. 남편의 말이 맞았지만 임 씨도 오늘 일이 있으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쩐지 그 집에서 나오는 아들과 사돈네가 한 식구 같았고 남편과 자신은 다른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서는 임 씨 부부를 쫓아오지 않는 것만 봐서도 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뻔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도 남편의 말대로 아들에게 더 이상 목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 봐. 얼마나 좋아. 당신 덕분에 우리 둘 다 출세했네. 남편은 호텔 객실에 들어서 임 씨를 보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임 씨도 그제서야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정말로 그 집은 팔아버릴 테니까 당신도 말리지 말어. 안 말려요. 그렇게 임 씨는 정말로 한 달 뒤에 아들 부부를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여태껏 자신이 대출금 갚은 것이라도 내놓으라며 성화였지만 이전에 월세 보증금을 보태줬던 것을 생각하면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받은 것까지 토해내라고 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임 씨는 남편과 그 돈으로 남은 여생 시골에서 편하게 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텔도 다니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자식에게 퍼붓지 않아도 된다면 가진 돈 다 쓰며 평생 고생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드니 자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이 유일한 나의 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연락을 해왔지만 임 씨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니 언젠가는 다시 열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게 지금은 아니겠죠. 그리고 훗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자식 간에 상처받을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